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된 학생과 그 학부모님의 사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재판 진행하다 보면은 가정법원 심리기일에 갑작스럽게 소년분류심사원에 학생이 입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데랑 소년원이라는 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분류심사원이라는 데가 있는 건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정법원 재판 도중에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고 부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우리 이 사연도 그런 부모님과 학생의 사연인 것 같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럼 왜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마 아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데가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사관님들이 매우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아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언제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시겠죠?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수사관님들이 저희도 이제 많이 겪어보지만 보통 이러세요. 너무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정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내용은 큰일이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정법원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아이의 성행이라든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정법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왜 수사관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수사관님들도 부모님들을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같은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놀란 부모님을 안정시키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수사관님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시다 보니까 작게는 뭐 절도나 폭행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는 살인이나 뭐 강간 이런 심각한 사안도 같이 다루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의 스펙트럼 범위 내에서는 우리 아이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게끔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사실관계나 우리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 정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사관님이 경험하신 바 내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입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에 가셔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가정법원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갔을 때 어느 정도로 중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다, 임시 위탁결정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심리기일 전에 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수사관님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분류심사원 들어가도요 3주에서 5주 정도 잘 생활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데가 물론 소년원이나 뭐 소년교도소나 이런 데랑은 달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형태긴 맞긴 맞는데, 어찌되었든 3주에서 5주 정도 기간 동안에 아이가 학교에 못 가고 분류심사원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일단 학교에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가 학교 내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같이 이제 진행이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학생이 잘못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선도위원회가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징계가 가능한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큰 건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잘못을 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심리기일에 판사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높은 보호 처분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은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심리기일 전에 정확한 좀 진단을 내려보는 게 필요해요. 결국에는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아이를 첫 번째 심리기일 전에는 직접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를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단체 생활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게 사실은 소년분류심사원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예요. 특히나 좀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한 학생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했고 이 행동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아이가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많이 놀라시고 하실 거예요. 분류심사원에 가시게 되면 그 심리기일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잘 준비한다 그러면 오늘 이 사연과 같이 너무 놀라시는 일은 없도록 준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후에 저희가 이어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생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것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곳의 생활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또 다른 사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조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